자, 그럼 이제 수업 해볼게요. 프린트 1페이지 갑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회계와 현재의 회계의 차이가 뭐냐, 즉 회계라는 게 뭐냐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첫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험 문제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문 정도 한번 봐볼게요. 과거의 회계는 아래 보시면 부기란이라고 나오시죠? 부기라는 게 현재 우리가 쓰는 회계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상. 그래서 예전에는 북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이제 명칭이 조금 더 발전되면서 회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은 밑줄 정도 그어볼까요? 장부기입의 약칭을 우리가 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밑줄 그어볼게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뒤에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고 계산하여 밑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북이라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정해진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면요,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문법에 맞춰서 쓰시잖아요. 회계라는 과목은요, 동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계는 문과입니다. 문과. 그래서 문법적인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밑에 계속. 그래서 북이라는 건 예전에는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북이라 그랬었는데 이거를 굳이 나눠보자면 첫 번째, 기입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북이, 복식북이가 있으시게 되는데 첫 번째 단식북이 옆에 밑줄 원칙 없이 밑줄, 그러고 복식북이 자리 옆에 원리 원칙에 준하여 밑줄. 그래서 작성하시는 문법적인 구조가 있는 거를 복식북이, 그러고 작성하시는 문법적인 구조가 없는 거를 우리가 단식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식북이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가계부라든가 알림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대표적인 단식북이라 그러시게 되고요. 그리고 복식북이에 들어가시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장부가 대표적으로 복식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정해진 틀, 문법적인 구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부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눠보면은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부기를 또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리부기라는 거는 옆에 밑줄 영리 목적 밑줄. 다음에 아래 내려오시면은 비영리부기 있죠? 비영리부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럼 당연히 일반적인 회사는 영리일까요? 비영리일까요? 영리겠죠.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돈 벌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은요, 다 영리부기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비영리부기로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사립학교의 이제 재단부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쓰시는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쓰시는 그런 이제 관서부기 또는 정부부기 이런 것들이 있으시게 돼요. 그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가 적혀 있으시냐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영리부기는 회사에서 쓰시는 상업부기, 공업부기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비영리부기로 들어가시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계부라든가 아니면은 사립학교 재단 쓰시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부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영리부기가 되시게 됩니다. 밑으로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아래 내려오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부기 간단히 훑었고요. 현재 회계라는 거는 아래 밑줄 그어볼게요. 회계는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밑줄 돈이나 물건 등의 변동을 정리하여 볼 수 있는 표,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 아래 이를 밑줄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또는 이걸 회계정보 이용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회계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회계를 처음 공부합니다. 우리가 보통 혹시 단어 헷갈리시면 여기다 필기해 놓으세요. 재화라는 말을 쓰시게 될 텐데 재화라는 거는 돈이나 물건 등을 우리가 재화라 그러시게 되고요. 계속 옆에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라는 말이 있었죠. 재무제표라는 거는 회사의 일기장을 쉽게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제 일 기억 안 나고, 그제 일 기억 안 나고 이러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영업이 잘 됐고, 그 올해는 영업이 잘 안 된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또는 어떤 물건을 팔아서 영업이 잘 됐었지? 라고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그것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걸 우리가 재무제표라 그러시게 되고요. 회사는 다만 사람하고 다르게 이 일기장을 5개로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아래 필기 첫째는요, 재무상태표라는 걸 기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5개 쓸 거예요. 세 번째는 자본변동표, 네 번째는 현금 흐름표, 다섯 번째는 주석이라는 걸로 5가지로서 회사가 일기장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쉽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은 회사의 재무제표 종류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래서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자본변동표, 4번 주기. 그럼 틀려요. 주석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기초교환을 드렸잖아요. 범위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는 전반적인 범위 다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방금 우리 볼 때 뭐라 그랬었냐면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라는 말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이런 일기장들이 사람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만 회사는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없고, 이걸 작성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를 재무회계라 그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나가야 되는 파트.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재무제표, 회사가 이제 일기장을 작성해서 그거를 밖에다 보여주고,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여기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또는 회사 안에 들어있는 내부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는 뭐 회사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라는 거를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회계를 작성하게 된다. 밑에 계속. 그럼 이제 회계의 목적 나오시죠.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용한 정보란이라고 나오시게 되는데, 첫 번째, 거래처들의 거래의 의사결정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 정보라든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니까, 또는 우리 회사가 이 정도의 돈을 버니까 우리랑 거래하셔도 됩니다. 이런 정보들. 또는 경영자의, 여기서 글자 하나 밑줄, 수탁책임 밑줄. 수탁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회사의 정보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단어 우리가 하나 챙겨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수자라는 단어 있으시죠? 수라는 거는 받다란 뜻입니다. 받다. 받을 수거든요. 그래서 수탁책임이잖아요. 수는 받을 수, 탁은 부탁의 탁자예요. 회사를 설립하신 분들이 회사 운영을 잘해서 스스로 하시면 괜찮은데, 아셨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도 있냐면요, 설립하신 분들 따로,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 CEO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CEO가 회사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옆에 투자하신 분들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그때도 무슨 무제표를 본다? 재무제표라는 걸 본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경영자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재무제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지금 경영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책임을 우리가 무슨 탁 책임이라 그런다? 수탁 책임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으시게 되고요. 방가로 3번 해보시게 되면은 투자자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회사의 성과 정보.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또는 뭐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을 한다. 그러고 밑에 보면은 그럼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군데요? 해가지고 설명 나오시죠. 요거는 이제 밑에랑 또 이을 거예요. 아래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자, 아래 갑니다. 현재 그래서 회계의 분류는요,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로 분류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죠? 저는 이제 교환을 3가지로 써놨는데 첫 번째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요, 기본적으로 밖에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밖에 외부 보고 목적으로 작성하는 걸 재무회계라 그러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을 무슨 부정보 이용자라 그런다? 외부 정보 이용자. 괜찮으시죠? 여기서부터 삼색펜 있으시면요. 색깔 3개로 밑줄 그시면요. 바로 밑줄 긋기 편해요. 위에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외부 이용자가 누가 있냐면은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일반 대중까지가 외부 이용자예요. 선생님, 일반 대중은 왜요? 저런 사람들 우리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자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선생님 그러면요 저런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작성하는데요? 그래서 방금 밖에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무슨 무제표다? 재무제표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재무제표로서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러고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하는 회계는 무슨 칙이 정해져 있다? 원칙. 그렇죠. 문법적인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구조가 무슨 반기업 회계 기준이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찍을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정해져 있는 문법 틀 등이 적혀 있는 책자예요. 책자.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는 재무회계라는 거는 정해진 책자가 다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특징은요. 원칙 중심도 아니에요. 규칙 중심입니다. 괜찮으시죠? 규칙 중심이에요. 그럼 규칙 중심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자, 그럼 이제 옆에 관리회계 지문 한번 봐볼게요. 관리회계는 밖에다 보여줄 목적이 아니라 안에서 쓸 목적으로서 작성하는 걸 관리회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부 보고 목적이시고요. 다음에 아래서 이런 이제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 그래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경영진이나 종업원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관리회계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회계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하시는 분들. 생각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옷가게를 해요. 옷. 그럼 만약에 부산에서 옷을 하나를 사와서 1,000원에 사왔는데 그 옷의 택배비가 500원이 더 들었어요. 옷이 1,000원, 택배비가 500원. 그럼 질문, 이거 옷 얼마보다 비싸게 팔아야 이득을 봐요? 1,500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그 1,500원을 우리가 회계 또는 경제상 용어로서 무슨 익분기점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 계산하는 파트가 관리회계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전산세무회계 배우는 시험 목적으로는 관리회계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다만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다 정도는 물어봐요. 아셨죠? 그래서 회사 안에서 쓸 생각이다 보니까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고 따로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도 없어요. 경제상의 용어 또는 통계학적인 계산 등을 이용해서 회사 안에서 쓸 수 있는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따로 정해진 틀이라는 건 없습니다. 옆에 세무회계 있으시죠? 세무회계는요, 말 그대로 세무보고 목적이에요. 괜찮으시죠? 또는 세금신고 목적.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과세당국. 대표적으로 이제 위에 보면 정부기관들. 세무서라든가 이런 곳들. 그래서 이런 세금 신고를 하실 때는 내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했다라는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거를 우리가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다가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고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각 우리가 배우는 세무회계 파트별로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해가지고 각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회계정보 이용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잠깐 봤습니다. 자, 한 장 뒤로 넘겨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를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가 지금서부터 이제 설명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보시면은 회계 단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계 단위. 그래서 회계 단위는 회사의 재무활동, 옆에 보면 재무활동 가로 안에 적혀 있죠. 재화,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우리가 재무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앞장에서 재화는 써드렸죠. 돈이나 물건이라고. 그러고 혹시라도 나는 단어 헷갈려야 하시는 분, 채권이라는 거는 받아야 하는 것을 채권이라 그럽니다. 받아야 하는 것. 여기서 주의사항은 받아야 하는 돈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죠? 다음에 채무라는 거는 반대.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잠깐 생각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요, 영화 예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영화 티켓을 받겠죠? 그럼 우리는 그 티켓을 들고 있으면요, 뭐를 볼 권리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셨죠? 내가 상대방한테 영화를 받아야 되는, 즉 영화를 볼 권리가 생긴 거거든요. 회계상에서는 그런 것도 채권이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꼭 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무활동을 기록하고 관리할 때 하나의 회계 대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임의로 정한 밑줄 장소적 범위를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선생님, 그러면요, 이게 하나의 회계 대상으로 기록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하나의 회사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무슨 무제표에다 기록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라는 곳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하나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전체입니다. 라는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은 이젠이죠. 그 중에서도 무슨 천에 있는 거? 인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재무제표 기록을 한다면 이것들은 인천 이젠에서 발생한 겁니다. 라고 표기를 해서 어느 지점 또는 어느 본점에서 발생한 건지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걸 회계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문제 푸는 포인트는 장소적 범위, 그럼 회계 단위입니다. 아셨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5번에 회계 연도가 있습니다. 자, 별표 3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제발 꼭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 그래요. 아래 회사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밑줄 경영활동이 무한히 계속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계상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원칙이라 그러거든요. 즉 회사가 청산, 또 다른 말로는 해산, 할 생각이 없다라면은 그 회사는 무슨 속적으로 할 회사다? 계속적으로 할 회사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계속기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요, 이런 계속기업의 원칙은요, 회사가 만약에 폐업하거나 청산할 생각이 있으면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생각을 할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경영활동이 무한히 계속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괜찮으시죠? 따라서 밑줄 임의로 분기, 반기, 단기로 기간적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한 기간을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정한 기간을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도요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그러면요 25년에서 26년 넘어가시면 다이어리 새 걸로 바꾸죠. 회사도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25년도에서 장부 작성한 게 있잖아요. 그럼 26년도가 되면 장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정한 거를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란 단어가 나오시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요 회계 기간, 회계 연도에 대해서 단어 정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적혀 있으시냐면요, 회계 연도 아래 보시면 단기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단기.
여기서 이제 생각 기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년. 흔히 뭐 친구분들 부르실 때 뭐 2년 전에 이거 말고 알죠? 1년, 2년, 3년.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생각하시면 쉽고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시점 대화를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또는 오늘 당시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자가 붙으시면요. 올해를 말해요. 올해. 괜찮으시죠? 우리 지금 수업하는 연도는 몇 2026년이에요? 2026년.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가 2026년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우리가 과거 얘기할 때는요. 그 전에 또는 이전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을 우리가 무슨 기라 그런다?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다음 연도를 우리가 무슨 기라 그런다? 차기. 그래서 현재 연도를 단기, 저번 연도를 정기, 다음 연도를 차기라 그럽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센스 있게 요번 달은 2월이죠. 월자 붙여서 이번 달은 무슨 월? 맞아요. 센스 있게. 저번 달은 그럼 무슨 월? 맞아요. 다음 달은 무슨 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불러서 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지금 2월이니까 현재 2월은 단월. 저번 달은 1월이니까 전월. 다음 달은 3월이니까 차월. 그러고 시점이 뒤로 흘러감에 따라서 현재가 어디냐에 따라 전 차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조금 더 그러고 요 1년을 반으로 뚝 자르면요. 앞에를 반기, 뒤에를 반기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반기를 무슨 반기? 상반기 아시죠? 뒤에 반기는 하반기. 그렇죠. 그러고 그 반기조차 반으로 뚝 자르시면요. 무슨 기가 된다고요? 분기가 돼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분기 개념 날짜 혹시 헷갈리시면은요. 부르자마자 나올 수 있게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 제가 여기서 미리 쓰면은요. 분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배우시면요. 신고기간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분기 개념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시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자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그럼 올해 1년의 처음이시죠. 그럼 여기가 며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초라 그럽니다. 기초. 그래서 연도의 처음이라는 의미고요. 다음에 제가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보면 그럼 여기는 1년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1년의 마지막은 몇 월 31일? 그렇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게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면요. 학기 중에 마지막에 무슨 말고사 본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말이에요. 쫓아오실 수 있죠. 그래서 기초, 기말 이런 단어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밑에 계속 다만 당구장모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상법상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법상에서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은 몇 년이다? 맞아요. 대신 반드시 1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까 위에 적혀 있던 게 분기, 반기, 단기로서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눕니다 라고 적혀 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당구장 모양에 보시면요. 방금 이제 봤던 단어들 정리가 돼 있으시죠? 그래서 봤던 단어라서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처음 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2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월이라는 거는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는 것을 우리가 2월이라 그러거든요. 2월. 지금서부터 2월 설명입니다. 이번 달은 2월이죠. 그죠? 자, 이제 써볼게요. 자, 2월 1일에 우리가 돈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500원이 입금됐고 2월 5일에 돈이 출금됐어요. 그래서 200원이 출금됐어요. 그러면 2월 말에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 남았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하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죠. 한 달 끝났으니까. 그럼 뒷장에서 3월 1일 거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잔액이 얼마 남아 있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계속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음 장에다가 이어서 기록하는 거를 2월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이거 2월에서 다음으로 넘겨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명칭 2월, 그쵸. 2월에서 3월로 넘어온 거죠. 그럼 저번 달에서 넘긴 거잖아요. 명칭 이으면 이거를 무슨 월이월이라 그런다? 그쵸. 전월이월이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의미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저번 달로부터 넘어와서 이어서 쓰는 겁니다. 라는 명칭이시거든요. 그러고 제가 위로 한번 올려보면 그럼 2월 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다음 달로 넘겨서 이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달을 무슨 월이라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센스 있게 붙여서 무슨 월이월? 그쵸.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확인되셨으면은 이제 밑에 내려와서 단어 정리 마무리로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로 가볼게요. 아래 내려오시면은 회계 기본 용어 하셔가지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회계상에서는요, 이제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쓰게 되는데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시게 되고요.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는 회계상에 쓸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안 부르고 차변, 대변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라 부르면 아 왼쪽 얘기하는 거구나. 대변이라고 부르면 오른쪽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괜찮으시죠? 뒷장 넘어오시게 되면은 3페이지에 중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중간 테스트. 요거는 금일 숙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뒷장에 나와 있는 중간 테스트는 오늘 집에 가서 숙제를 풀어 오시면은 내일 오시면 제가 숙제 답을 맞춰 드릴 거예요. 아셨죠?